네, 반갑습니다. SK텔레콤 이동욱입니다. 예, 저희가 코로나 이게 나오면서요, 통계청 빅데이터과랑 같이 해서 계속 그 인구 이동 통계를 만들어서 어떤 지역이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부 기관에도 제공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민간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 영향을 모바일 데이터로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처음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어떤 지표를 만들면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인구 데이터일 건데요. 인구 데이터의 의미가 뭘까? 저희가 그 통신 데이터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이런 것들 카운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대 계속 여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하는 걸로 추정되는 분들이 여기 현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살지도 거주하지도 않고 여기에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카운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 살거나 근무하는 분들은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여기에 살지도 근무하지도 않고 방문하신 분들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하는 것들을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통계청에서 말씀하시는 서비스 인구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지나가는 분들을 다 포함하는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 인구의 개념의 데이터가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상권분석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활동 인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에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50분이 주무시고 계시면 그 상업적인 관점에서 잠재 고객은 50명만 잠재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예를 들면 방역 관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객이나 교통인구 등등해서 여기를 목적지로 방문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30분 이상 체류해야 통과하는 사람으로 빼지 않고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사람이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분 이렇게 머문 사람들을 뽑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를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살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그 30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잡는 게 맞겠다인 건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 그 거주지에서는 밤에 주무시게 되면 이동이 없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처 이동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출장도 가시고 하기 때문에 해서 그 근무하시는 분들을 빼지 말고 거주하는 분들만 빼고 일단은 지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기준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1시간 단위로 여기에 방문객들을 카운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순수하게 사람 수로 몇 명이 방문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카운팅하는, 그래서 이제 일별 유니크나 시간대별 유니크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어디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현재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이벤트이거나 혹은 대응이 필요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5분 단위로 갱신되는 실시간 인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건 이제 그 개념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뒷부분에 코로나 이후에 극복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쪽에 주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통신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분들이 어디에 사는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성 연령도 있고 그 다음에 추정되는 소득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나 소비 관련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그 카드 데이터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결합시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한 데이터들도 결합을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주로 관광지를 간다고 하면 어떤 데를 가는지 이렇게 위치 정보를 가공을 해서 이분은 이제 놀이공원을 가시고 맛집을 가시고 그다음에 그 문화 유적지 같은 데들을 많이 가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식의 라이프 스타일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구 이동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 이후에 그러면 인구 이동을 어떻게 되돌리거나 혹은 인구 이동을 늘릴 거냐라고 할 때 활용하자라고 해서 그 정의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부터 데이터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집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게 어떤 추이를 보이고 어느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는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관광 분야로 일단 자료를 준비를 해서요.
그 코로나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이용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협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 분석을 해서 그 19년도에 각 주별 인구 이동의 총량과 그다음에 20년도에 각 주별 인구 이동의 총량을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동에 정의하는 걸 말씀드린 그 살고 있는 시군구에 타 시군구로 방문을 해서 30분 이상 체류한 케이스만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숫자가 사람 숫자는 아니고요. 제가 그 A구에 사는데 B구에 방문했다가 C구에 방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제 B구 방문자 1명, C구 방문자 1명 이래서 이거는 사람 수로 하기보다는 트립 숫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구 이동량 변화 추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 있는 파란 줄이 그 19년도의 인구 이동의 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대략 한 3,500만 건 이런 정도가 하루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을 때는 그 4천만 건 이런 정도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집단 감염이 이제 처음에 코로나 발병을 2월달에 초회했습니다. 해서 초회하고 나서 숫자가 3월까지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중간에 지역 집단 발병이 특정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게 한 3,200만, 3,300만 건의 트립 숫자가 있다가 이게 갑자기 2,500만 건까지 한 30%까지 크게 그 감소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후에 점점 5월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5월 이제 13주 차에 크게 또 한번 증가를 했다가 이때 이제 두 번째 줄이 있는 게요. 그 이태원에 다시 한번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증가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증가를 하면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후에 보시면 숫자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3,400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1차에는 처음에는 확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변동들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한번 줄어들고 그 뒤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또 5월달에 아시는 그 인터넷 쇼핑 업체 한 군데에 물류센터에서 또 한 번 집단 발병이 있었는데 그때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그 인구 이동의 양 자체를 줄이지 않고 불필요한 이동들은 이미 줄어들었고 꼭 필요한 이동들을 하는 시기이고 그래서 더 이상 줄이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어렵거나 혹은 더 이상 줄이지 않고도 내가 감염되지 않을 수 있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숫자가 8월까지 27주까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 이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지금 집단 발병이 있잖아요. 예. 해서 8월 15일 이후에 인구 이동량이 갑자기 또 크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가 이번에도 안 줄어드나 하고 봤더니 이번에 다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시하는 게 뭐냐면 인구 이동의 총량이라고 하는 게 다시 이번에 첫 번째 발병 있던 때 정도로 줄어들 거냐 아니면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보합세를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게 향후 추이에 대해서 이제 뭐 경기라든지 인구 이동이라든지 하는 게 완전히 얼어붙는 식으로 갈 것인지 혹은 아니면 다시 서서히 회복되는 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닥 줄어들지 않고 유지하는 식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결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초기에 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이제 방역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감염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식의 그 생활 수칙들을 이제 숙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지키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잘 되면 그렇게 크게 많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게 총량이고요. 이걸 다시 토요일만 구분을 해봤습니다. 토요일만 구분한 게 뭐냐면 매주 토요일이 일주일 중에 인구 이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그 상업 지역이나 이제 이렇게 상권들이 발병을 하면 유동 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상권 지역은 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상권 지역에 사무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퇴근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데 토요일 날 일날은 상대적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적고 그다음에 다른 일을 보러 가거나 혹은 레저 놀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토요일을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5월 초에 집단 발병이 있기 전에 확 늘었다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19년 그래프를 보시면 8월달에 이제 8월 26주 차에 뭐 그 4,598만 건 인구 이동이 있었는데 4천만 건 정도였고 그 다음 8월 8일 날 토요일 날은 숫자가 줄었다가 15일 날 늘어나고 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변동도 크게 차이는 없고 앞에서 봤던 것들하고 같이 비슷한 숫자를 유지를 하는구나. 그리고 보시면 7월 말 8월 달에 2019년도에는 인구 이동량이 크게 줄고 늘고 했는데요. 20년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이동들은 이미 적어졌기 때문에 필요한 이동들 중심으로 해서 크게 변화가 없이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구 이동량을 연령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제목이 토요일로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해서 그 각 연령대를 보시면 첫 번째로 30대하고 50대는 인구 이동량의 변화가 적습니다. 집단 발병이 있을 때도 줄어들긴 했지만 가장 적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것도 이렇게 그 줄 때하고 큰 폭 차이가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일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연령대는 당연히 10대하고 70대 이상 연령대. 이게 아마 이제 재택학습 등등의 영향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대하고 70대는 굉장히 이제 스스로 하시는 이동 안 하고 방역하는 것들을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대는 집단 감염의 영향을 적게 받는 연령대고 6월 중순 이후에 활동량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해서 이제 그래프로만 보면 20대들이 조금 덜 다니고 조심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 8.15 때 뭐 연령대 갖고 약간 이슈가 되는데요. 8.15 건은 아직 못 봐서 향후에 발표가 되면 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입지 특성입니다. 해서 저희가 추가로 본 게 어느 지역의 인구 이동량이 훨씬 많이 줄어들고 늘어났느냐인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처음에 빨간색 3월이라고 글씨 써 있는데 빨간색이 가장 낮잖아요. 제일 처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게 관광지하고 레저 스포츠 시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들은 40% 50%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나 제주도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50%씩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꾸준히 줄어들었고 줄었다가 꾸준히 다시 그 전체 인구 이동하고 유사하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4월 말이 되면서 우리가 약간 느슨해졌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관광지하고 스포츠 시설이 가장 크게 방문객들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인구 이동량이 관광지하고 스포츠 시설 중심으로 늘어났고 그때 이제 다시 집단 발병이 되면서 다시 크게 줄어들었죠. 해서 많이 줄어든 것들이 다시 유지가 되다가 8월 달이 되면서 8월 8일, 3일에서부터 9일 사이 한 주에 다시 관광지와 레저 스포츠 시설들 이런 데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휴가의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이제 관광지나 그 레포츠 시설 이런 데들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15일 이후에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이런 지역들을 이제 관광을 살려야 지역 경제도 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복구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슈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관광지하고 스포츠 시설이 큰 영향을 받는데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슈일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 첨언을 하면 보면 대형 상권 지역이나 그다음에 큰 쇼핑몰들은 영향을 가장 늦게 받고요. 그다음에 가장 빨리 회복이 되는 지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상권 지역은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 쇼핑몰들이 상대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그 마음으로 안심할 수 있고 방문해도 내가 그 감염될 위험이 높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 다중이용시설 전체가 그런 식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숫자로 보는 패턴들 추이들을 봤었고요. 이거를 추가로 그 분석을 해서 그 관광 이런 쪽에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최근에 신한카드하고 그다음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하고 MOU를 하고요. 정부에서 가명 데이터 결합하는 거를 허용을 해주셔서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관광 특성들하고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어떤 특성을 가진 분들이 어떤 식의 관광을 하는데 이분들이 집단 발병 이런 데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적게 받더라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활성화 전략들을 세워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데이터는 통신사가 정성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만족도 이런 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요. 작년 9월 달에 그 설문조사를 한 3만 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개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SKT가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KCB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개인 단위 정보들을 결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디를 방문했고 만족도가 어땠습니까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들을 결합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관광을 할 때 여러 가지 패턴들, 특성들을 갖고 있고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구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봤기 때문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작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울 수가 있겠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재밌으니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맛집을 찾는 40대, 50대 여성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40대, 50대 여성만 있는 건 아니고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원생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그룹입니다. 이분들은 1년 내내 서울 수도권의 맛집들만 다니세요. 그랬다가 1년에 한 번 꼭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패턴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초년생 분들은 수도권에 놀다가 제주도를 1년에 한 번, 두 번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주요 관광객들이 사회초년생들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행 못 가시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던 게 그 원래 얼리 어답터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분들이 단지 신기술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작년부터 얼리 어답터 그룹이 여행광 그룹하고 겹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도 가시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그 밖에 국내 여행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 분들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컨텐츠 추구형은 방문하시면 관광지를 가는 게 아니고 시내를 갑니다. 시내를 가서 쇼핑도 하고 그다음에 영화도 보고 문화 행사도 보고 그다음에 맛집 거리도 또 방문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보다는 혼자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독특한 트렌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나 캠핑 아웃도어를 즐기는 아웃도어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은 캠핑을 굉장히 많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에 그 해외 여행이나 타지역 여행을 가시는 게 아니라 캠핑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2박 3일, 3박 4일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최근에 보면 강원도를 많이 가시다가 호남 쪽을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영남 쪽은 상대적으로 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추가로 조사를 해보거나 분석을 하면 이분들이 왜 호남을 가고 영남을 안 가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에서 주목해야 되는 코로나 극복, 관광 활성화 이런 쪽에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과 함께 다니는 바쁜 아빠. 그래서 여행은 잘 못 가지만 한번 휴가철에는 가족들하고 여러 군데를 좀 긴 기간 동안 다니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맛집하고 문화유적하고 겨울에는 스포츠 시설 하고 그다음에 놀이공원 이런 데들을 묶어서 가시는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적지를 방문하는 가장 커다란 수요층이 이제 가족들과 여행을 가는 바쁜 아빠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사람의 관심사나 라이프 스타일과 크게 관련이 있을 거야라고 했고 그다음에 산발적으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구분을 했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기호나 취향을 갖는지 하는 것들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1,000만 명, 2,000만 명 이런 레벨로 굉장히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1,000만, 2,000만 명이 어디를 방문하는지 하는 것들을 코로나 말씀드린 것처럼 또 분석을 해서 그 활성화 전략 이런 것들을 세울 수 있게 됐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행을 즐기는 얼리 어답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분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추가로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20대, 30대가 많고 40대, 50대가 숫자가 작습니다. 인구 구조는 40대, 50대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얼리 어답터는 상대적으로 20대 특히 30대가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앱들 이런 앱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고 놀란 게 저는 잘 몰랐던 이분들이 이런 앱을 쓰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문광현이나 관광공사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아시더라고요. 확실히 얼리 어답터가 맞는 게 이제 그 관련 정보가 많거나 그다음에 비용이 싸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구나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서울, 부산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
직장인 화이트 칼라가 좀 더 많고 주부나 학생 무직이 적고 그 가구 자산의 여력이 좀 많고 연소득이 많고 승용차 보유 비율이 평균보다 높구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볼 수 있어서요. 이제 이런 분들을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국내 여행은 부산, 제주, 강릉, 여수, 경주 이렇게 방문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추가로 저희가 그 감정원 이런 데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자고 협의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상권들이 있습니다. 상권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방문객 분석을 해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상권들만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정 지역에 방문을 하면 이어서 방문객들이 막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떠나면 이분들이 딴 데로 지나가면 방문객들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한 군데 가게를 정하면 그 가게를 계속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뜨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약 100만 이상의 그룹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유행지를 아마 결정하는 어떤 그 그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 그룹하고 관련이 있는 그룹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상권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벌어질 위험성이 있어라고 하는 것도 판단하는 거를 이 그룹이 이 지역에 얼마나 찾아오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지 아닌지 하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광주 전남 관광객 특성인데요. 이거는 앞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 광주 전남에 아웃도어를 목적으로 방문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맛집보다 많았습니다. 광주 전남 쪽에서는 이걸 보고 놀라셨는데요.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지고 관광에서 아웃도어라는 키워드가 늘어나고 있구나. 그럼 이걸 이제 맛집은 어떻게 살리고 아웃도어는 어떻게 더 키울 거냐라고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문화관광연구원하고 이제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이게 그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서 그 소외계층 분들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게 코로나 관련해서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는 100대 관광지를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하는 것들을 카운팅을 해봤는데요. 가장 적은 데는 장애인 비율이 총 입장객 대비 0.05%였고요. 가장 많은 데가 1.7%입니다. 이 얘기는 34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장애인분들이. 그리고 그 경복궁하고 덕수궁 두 군데를 덕수궁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다니기 편해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경복궁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했더니 서울 수도권 사시는 장애인분들은 덕수궁을 많이 가시고요.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장애인분들은 경복궁을 많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 거주 하시다가 서울에 한번 올라오면 경복궁을 가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가시기는 덕수궁이 조금 더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하고 이거를 장애인 쪽 복지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서 접근하기가 경복궁은 지하철역에서 거리가 멀잖아요. 덕수궁은 바로 앞에 시청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보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나은 복지 측면의 인구 이동 이런 것들도 보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흥미로운 강연을 들려주신 이동욱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의 인구 이동 추이를 보면서 나는 저때 참 집에 많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내가 움직였던 동성도 한번 보게 되고요. 또 광주 전남 지역으로 이렇게 아웃도어로 가신다면 무등산을 그렇게 많이 가신 걸까요?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시청자 질문을 확인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집, 읍면동, 시군구, 시도 등 지역 기준 및 시간 또한 중요한데요. 또 관광은 하룻밤 스테이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의 공간, 시간 중 어떤 기준으로 이동을 설정을 하고 이 추이가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교통 쪽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사용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생활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시구는 2시간 이상 체류, 그다음에 행정동은 30분 이상 체류하면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숙박한 거는 밥 시간 동안에 계속 거기 있어야 이제 숙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쪽은 교통하고 약간 기준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화성 근처에 4시간 동안 방문하신 분을 관광객으로 계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셔서 식사를 하시도록 하는 게 관광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30분 이하라고 하는 곳들도 있고요. 한데 이제 이거를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은 이 관광지를 방문했어라고 하는 기준은 30분으로 행정동 정도 규모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보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몸가림 같은 경우에 30분 기준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숙박은 밤 시간대에 계속 있었는지 여부를 갖고 구분을 하고 있고요. 공간도 중요하고 또 시간은 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인구 이동 추이를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우셨던 것 같아요. SK텔레콤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다른 빅데이터 사례가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얼마 전에 SK 그룹에서 주차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주차 사업을 이제 SK에서 하는 식인데요. 이게 인구 이동량이나 방문자 숫자 이런 거를 그 티맵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나 그다음에 유동인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고 주차의 수요를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급은 국토부에서 오픈한 그 건물 데이터나 각 지자체가 공개해 주신 공영 주차장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공급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두 개를 겹치면 수요 대비 공급이 어디가 부족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주차장을 어디를 먼저 섭외할 거냐 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부처들이나 기관들하고 같이 하는 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보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포항 지진 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NTT하고 동경대 이런 데들이 같이 분석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걸 해봤더니 일본은 분석을 해보면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명확히 보입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근데 우리는 포항에서 패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연구원에 이걸 들고 가면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패턴을 못 찾았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재난 대피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한 거고, 우왕좌왕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속 교육은 하고 있지만 실제 우왕좌왕 했다는 거는 처음 데이터로 실증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앞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뭐 교육의 방향, 캠페인의 방향 등까지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유의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요. 세 개의 데이터의 결합은 어떤 연결 키를 사용해서 연결 분석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일단 설문조사 했을 때는요, 각 개인분들한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의 SK텔레콤에서 수집하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와 그다음에 신용정보 회사가 갖고 있는 소득 등등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다음에 오늘 응답해 주신 데이터들을 선생님의 전화번호와 성함을 키로 해서 결합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키를 만들어 사용을 했고요.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가명 데이터가 8월 5일부터 그 기업 간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되면서 키로 활용하는 거를 추천하는 게 생년월일하고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키가 되고 향후에도 활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까지 이렇게 통찰력 있는 답변을 해주신 이동욱 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